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원 이노베이션 연구소 이용균 소장입니다. 근무는 12번째 병원의 원무 관리와 EMR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시간을 한 20분 내지 한 25분 이렇게 같이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원무 부분에 직접 근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주는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EMR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과거에는 수작업적인 원무 관리 시스템이었다면은 지금은 대부분 정보 시스템에 연계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전반적으로 병원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근본에는 원무와 관련돼서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라고 하는 EMR을 같이 한번 연계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보시는 것처럼 병원의 원무 관리의 기본적인 개념들, 흐름도를 말씀드리고, 원무 관리 시스템과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모든 데이터가 있는 이 원무에 관련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빅데이터와 연결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원무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 정보에 관련되는 업무 행정학과나 이런 데서 몇 년을 다루는 내용인데, 뭐 저희는 같이 이렇게 기본적인 컨셉과 흐름도, 그다음에 어떤 오버뷰에 대한 뷰 포인트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원무 관리라는 자체가 좀 일본식 용어입니다. 병원 사무를 줄이는 말인데, 그래서 병원의 사무를 줄여서 앞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원무라는 말을 쓰게 되겠죠. 조금 관리라는 것 자체는 아시는 것처럼 성과를 갖기 위한 모든 활동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한번 보시면은 병원 내 모든 기능 부분을 결합해서 종합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서 각 업무가 합리적으로 수행이 돼서 효율적인 조정 통제 활동이 가능한 게 원무 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업무 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환자가 접수를 해가지고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진료비를 어, 수납을 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원무에서 취급을 하죠. 그래서 환자에 대한 접수는 접수부에서 하고 있고, 환자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 환자인지 보험 환자인지 아니면 급여 환자인지 이렇게 또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에 따라서 이제 환자들이 진료를 하면은 이에 따르는 진료비에 대한 접수, 진료비 계산, 수납, 재증명에 대한 발생 부분들, 또는 환자가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각종되는 병상 관리라든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어떤 미수금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매달 청구비 관리라든지, 그다음 발생되는 각종 업무 기록을 관리하는 부분들, 처방의 청구에 대한 각종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들, 환자 고충 처리된 이런 부분들이 있고, 향후에 이제 진료비에 관련되는 관리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원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입원과 외래 환자의 관리입니다. 환자가 내원을 하면은 외래 환자 원무 파트에서 할 수가 있고, 외래 청구, 응급으로 오는 경우는 응급 창구로 오게 되겠고, 접수를 해서 수납을 하면은 환자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의료보험, 산재, 자보 이렇게 되고, 이러한 환자들이 각 진료과에서는 각종의 검사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외래라고 한다면은 환자가 재진을 예약을 하고 입원이 되면 입원으로 가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입원 소속을하고 입원비, 진료비 보정을 해야 되는 부분 있고,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된다면은 병상을 적정하게 배정을 해야 되고, 이에 따른 재증명서를 발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가 롱텀하게 입원을 해 있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환자가 퇴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진료비를 수납을 하고 또다시 재예약을 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해주고 퇴원을 하는 시스템이고, 각종 병동 내에서는 진찰, 검사, 촬영, 그다음 수술, 처치, 투약, 영양, 재활, 상담 이런 액팅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따른 각종 관리들이 소위 진료비 관리에서부터 환자 관리가 같이 일어나는 것이 병원의 원무 관리고, 이를 위해서는 병동에서 있는 병동의 간호 파트와 원무 파트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에 있어서 외래 환자의 원무 관리를 보면은 아, 예약을 하는 부분들, 처음 온 환자, 신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린 대로 굉장히 병원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할 때는 친한 환자들의 접수 창구를 달리 두는 방법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오는 환자들이 재진 환자분들이 한 90%가 되지만은 한 10%를 위해서 신한 환자들의 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렇고, 응급여부인제 접수, 진료에 각과를 해서 진료비 수납을 하고 주사실, 약국, 검사, 방사선에서 기가를 하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료 예약 시스템에 있어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죠. 창구에서 예약을 하는 법, 전화로 하는 법, 인터넷으로 하는 법, 무선 접수를 하는 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병원에서 외래 환자 관리가 대단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는 병상이 만약에 가동률이 우리가 300병상이나 200병상을 운영할 때 한 80%가 된다면 그 이상 입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100%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병상 관리가 어려워지죠. 그런데 그 말씀은 환자가 어느 정도 되면은 증가를 하지 않는 거죠. 결국 재원 일수를 단축하지 않는다면. 외래 환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증가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환자군입니다. 그래서 이 외래 환자 관리가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근에 접수해서 예약을 하는 시스템에서 컴퓨터 시스템, 그래서 인공지능을 쓴 AI 콜센터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앱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중소규모인 경우에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환자 예약을 콜센터에 있는 직원 관리 이런 부분이 다소 어렵다면 AICC에 대한 솔루션을 병원에서 한번 도입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어드바이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원 환자의 흐름들은 방금 봐주신 것처럼 입원 수속을 해서 병동에서 가서 중앙진료, 행정부서 각 해당되는 업무의 흐름들인데, 에, 이 부분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퇴원 예고제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병원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환자가 예를 들자면은 입원을 해가지고 진료를 받고 돌아갈 때에 퇴원 예약제를 하면은 이제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 당신이 이제 해진을 끝난 메디컬 닥터가 내일 정도 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환자는 그 퇴원을 할 준비를 다 하고 환자의 가족분이 오게 됩니다. 근데 다른 어떤 병원들의 이 예고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 업무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환자는 오전에 퇴원할 줄 알았는데 병동약이 준비가 안 됐다든지 뭐 수납이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아침에 준비를 해진을 끝나고 난 환자가 집으로 갈 때까지 오후 시간까지 대기를 해서 굉장히 불만이 쌓이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병상의 가동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불만이 쌓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퇴원 예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은 미리 병동약도 퇴원약도 준비하고 환자들이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는 거고 해서 상당히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 병원의 퇴원 예고제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상과에 있는 진료진들과 협력이 대단히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약국과 환자 원무 창구에 있는 퇴원 창구에 있는 분들과
병원에 있는 유기적인 이렇게 시스템이 돼가지고 퇴원 예고제를 한다면은 환자들이 굉장히 불만 없이 감사한 기분으로 퇴원을 할 수가 있는데, 최악인 경우 어떤 경우를 컨설팅하면서 봤냐면은 환자 퇴원 예고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환자가 점심을 굶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즉 환자의 퇴원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영양가에서는 그 환자의 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환자들에 대해서 사소한 불만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불만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퇴원 예고제를 하는 것은 병원의 환자 관리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에, 경험상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료비 관리의 절차는 제가 업무에 전문으로 하진 않지만은 그쪽에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은 진료비에 대한 부분들이 급여와 비급여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수납 일보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가능한 한 발생주의 원칙에 하는 것이 좋지만은 필요에 따라 현금주의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진료비 관리에는 내부 감사를 자체적으로 할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미수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수금은 소위 말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받을 권리를 미수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수금 관리에 있어서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의료 사고에 긍정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미수금들인데,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은 미수금을 받고 난 뒤에 악성 미수금으로 처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니까, 미수금 관리는 내부 감사 체계를 유지를 해서 적정하게 미수금 관리를 하고, 악성 미수금이라서 받지 못한 미수금을 악성 미수금으로 대손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에 그 금액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심사 청구에 대한 부분은 병원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부분에는 청구 심사 간호사 제도를 많이 두고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에 청구를 하기 이전에 명세표를 출력을 해서 심사를 하고 통계를 생산해서 명세처를 준비를 하고 진료비를 청구를, 지금은 EDI 청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험은 공단에, 보험은 시군구에서 하지 않고 지금은 보험은 CE에서만 주로 하죠. 산재, 자보 이렇게 청구를 하고 장부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가지고 심사 청구 관리를 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어, 청구의 누락 부분도 중요하지만 삭감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면은 어떤 부분에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병원에 있어서 정례적으로 진료진과 심사간호사의 미팅을 할 때 진료에 있는 파트의 선생님들한테 이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은 그 청구 담당한 과장급 행정 간호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어떤 부분에 주로 삭감이 되는지, 삭감의 패턴이 어떤 건지, 고단위 항상제를 초기에 쓰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 파트에서 정례적인 시간에 발표를 함으로 해가지고 삭감률을 감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상당히 괜찮은 어떤 프로시저를 만드는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퇴원전 심사는 보면은 뭐 환자를 퇴원하기 전에 처방 누락 부분이 있는지 착오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이런 프로시저를 거치고, 미수금에 대한 부분도 미수금 통계 관리를 생산을 해서 업무 격리과가 밀접하게 관련을 매점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미수금이 관리가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은 월별 기본적인 통계는 생산이 되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학연구 자료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업무 통계에서 주요한 부분은 환자 진료 실직의 통계, 진료 수익의 통계, 병상의 이용도 분석,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에 있어서 진료권 분석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권들은 중소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반경 한 6km 정도를 많이 분석을 하는데, 어떤 진료 파트에서 진료 지역에서 우리 병원을 내원하는 포션들이 어떤지 그렇고, 대형 병원들은 이걸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또 하나가 이제 원무의 중요한 요소가 관련되는 법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법령이라는 건 우리가 보시는 거는 법과 대통령령이 만들어진 걸 법령이라고 합니다. 실제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것을 시행을 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고 이게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같은 경우는 부령이 복지부 장관 부령과 고시가 만들어지고 이외에서 발행할 수 없는 건 예규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끔씩 훈령도 있고 지시사항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법처럼 이렇게 시행이 된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의료법과 의료시행령, 관련 규칙들, 예규 이런 부분들을 원무과에서는 어, 파일링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참고로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되는 법규를 한번 보면은 국민건강보호법 1종 급여, 의료급여 2종, 1종과 2종이 있죠. 그죠? 그래서 1종의 환자분은 전액 기관 부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2종에 해당되는 환자분은 85%가 이렇게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산재, 자보, 근로손해보상법에 따라서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환자들의 보험 처리를 할 때에 관련 법규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무 파트에서 정례적이진 않지만은 환자의 근무 시간, 직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응급의료 체계가 작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응급의료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5시간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나름대로 야간이나 이럴 때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응급실에도 원무에 대한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이송 단계에서부터 정보통신 단계, 응급의료 기관 단계가 있죠. 지역에 따라서는 아시는 것처럼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역 응급의료센터, 권역 응급의료센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뭐 우리나라의 국립의료원이 지금 중앙의료 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하고 이쪽에서는 교육과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응급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환자 흐름도는 응급 환자가 이렇게 오시면은 예진실 을 두가지고 중정도 분류를 하게 돼 있는데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이런 예진실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환자가 바로 응급실에 오면은 이 코로나가 전체 응급에 있어가지고 음,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트리아지를 할 수 있도록 텐트를 치고 운영을 한 사례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중정도 분류를 해가지고 중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소아 어린이들이 이제 열이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측지 않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의 응급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인상 깊게 살펴본 건 대전의 모 병원에서 이 어린이들이 응급실에 왔을 때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겪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제 중증 질환으로 응급 사태가 발생돼서 오는 환자들이 있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 환자들 애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충격을 안 받게 칸막이를 쳐가지고 소음이 차단될 수 있도록 소리나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차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부분들을 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응급실 내에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클로즈된 어린이 응급실을 만드는 걸 보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이 환자들 특히 이제 환자 보호자한테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도 주고 어린이들한테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입원 결정서가 되면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면은 수술장으로 보내고 타원에 이송을 해야 된다면 뭐 상당히 최근에 모 지방대학에서 서울대 이송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슈가 된 그것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런 흐름들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원무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원무 파트에서
시급을 하는 진료비 대불제도,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 취지가 아시는 것처럼 의료비 부담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의료기관이 즉시 응급의료를 제공을 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제도인데, 이 대금 지불을 본인한테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진료 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하고 나서 다시 이 상한 의무자한테 상환받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부분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로 자료를 올려보았습니다. 입원료에 대한 산정 부분은 병원에서 가지고 의학관리료, 병원의 병실관리료, 병원관리료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보다 입원료 관리에 몇 가지 어떤 룰들이 보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퇴원하는 경우는 입원료가 산정을 할 수가 없고, 보시는 것처럼 밤 24시 6시까지 그다음 저녁에 퇴원하는 경우는 입원료를 풀로 하는 것이 50%,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아 환자들 같은 30% 가산, 그 다음 간호관리료와 등급이 높으면 또 가산료를 주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정보 시스템이 전산에서 이미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렇게 차등된 가산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재원일수의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원무 파트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원무 파트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환자들의 평균 재원 일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병원의 부가가치가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환자들에 대한 적정한 재원 일수의 관리도 실제 이제 원무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병원의 기획이사로 있을 때는 원무 파트에서 장기 입원 재원 일수를 가진 환자들의 명단이나 기관들을 이렇게 엑셀 출력을 해서 살펴보면서 병원의 적정한 재원 일수 관리를 한 기억이 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대략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소위 말 수익 곡선이 많이 높이 올라갔다가 어떤 병원에서 픽스드 코스트라는 고정비 이내로 10일 정도 넘어가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총 비용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환자가 있든 없든 지속적으로 각종 유틸리티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어째 보면은 환자의 중증도가 낮으면은 병원에서의 수익이 지출에 비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장기 환자한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서 환자가 지나치게 재원 일수가 길어지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뭐 병원 규모가 대단히 영세한 병원들은 적정하게 또 관리를 못하고 입원실을 비워 있는 것보다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이렇게 재원일수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재원일수 관리는 나름대로 적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기 재원의 원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주요한 원인들을 보시면은 뭐 업무 파트에서 어떤 산재 자보 상해 이런 경우는 보상 심리 때문에 상당히 장기 재원 일수가 길어질 수가 있겠죠. 만성 질환, 무호탁자, 경제적 사정, 진료의 사정 때문에 환자인 측면도 있고, 이 병원의 측면도 있겠죠. 각종 지연된다든지 뭐 예를 들자면은 CT를 찍는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환자의 대기가 긴다든지 이래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술실 예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진료의 어떤 이런 일은 이제 나는 안 됐지만 장부의 지연이라든지 환자의 기록부의 지연, 진료비의 문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인 분석을 통해서 환자의 어떤 적정한 관리를 원무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무 관리 시스템과 EMR 시스템인데, 과거에는 이런 원무가 대략 페이퍼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페이퍼보다는 정보 시스템으로 많이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잠깐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OCS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런
시스템으로서 각종 서식들이 지금은 많이 이제 EMR 양식에서 넘어가서 모든 자료 데이터를 EMR로 하는 게 국내 의료 시스템의 업무관리 시스템이 기본이 되고 있는데 해외 병원들을 제가 한번 컨설팅을 갔는데 예를 들자면은 남미 리마에 있는 대형 병원에도 가봤는데 아직도 과거에 우리가 본 이런 수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작업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썼죠. 근데 이것이 EMR이 되면서 DB화가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정보화가 되고 빅데이터가 됐는데 아직도 제3세계는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격세지감을 느낀 것도 있었습니다. 뭐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겠지만은 메디칼 에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기록에서 EMR이 됨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메디칼의 에러들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EMR의 활용 사례로서는 조금 정보 시스템과 연결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팅 시스템,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 CDW라든지 임상지표를 각종 개발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요즘 말하는 크리티컬 패스웨이 해당 경로를 찾아서 병원의 유틸리티를 높이는다든지 시스템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실제 EMR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MR 베이스에 대한 것들은 역시 보면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게 돼야 되고 표준화돼야 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하는데 표준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이 없다면은 국내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표준화에 맞춰 나가는 것도 한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의 EMR에 관련돼서는 향후에 굉장히 빠른 식으로 우리가 최근에 그 오픈 AI가 나온 LMM 모델,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으면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인식을 하고 인공지능에서 쓰는 딥러닝 식으로 해서 우리말을 이제 알아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정보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마트화 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동화라든지 무인화 또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부분들이 아마 스마트 병원에 도입될 텐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병원에서 준비를 하는 것도 병원의 향후 발전에 있어서 EMR과 원무를 자동화하는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디지털 병원에서 이제 스마트 병원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한 자료를 참고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